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창훈입니다. 저는 지금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3위원회, 7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3위원회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위원회고요. 7위원회는 체외 의료기기에 관련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IRB에 들어온 지도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항상 변두리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저는 앞에서 이제 강의하신 선생님들보다는 좀 약간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시각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이 HIPP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HIPP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IRB라는 거 하나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IRB뿐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연구자라든지 모든 환경을 다 모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HIP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B라고 하는 것은 HIPP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의 면제라든지 심의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HIPP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기관 연구자, 그다음에 의뢰자, 연구 대상자까지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각각의 구성원 중에서 이제 주로 의사계의 지금 그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IRB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RB 위원장의 역할과 의무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행정가사님들께서 다 정리를 잘 해서 가지고 오시지만, 가지고 온 문제를 먼저 이제 사전에 검토를 좀 하고 IB에 상정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든 문서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큰 그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모든 책임을 다 위원장이 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잘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표결할 때는 위원장 자체는 표결을 하지는 않지만 동수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위원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결 단계에서는 빠지지만 결국에 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사전 심의를 하거나 또는 심의 도중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내용을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하고, 또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까지 같이 심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문가사님이 대행을 하게 되겠죠. 또한 IRB 위원장은 HRPP 집행위원회 및 IRB 정책조정위원회라서 각 이제 병원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정책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HRPP 집행위원회는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세계 병원의 전체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규정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고, 각 병원에 있는 위원장들이 다 여기 이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IRB 정책조정위원회는 그거보다 이제 각 병원별로 이제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각 IRB 각각의 IRB에서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또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타 IRB에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또는 이거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 만약에 3위원회 같으면 3위원회에서만 결정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1, 2, 4, 6위원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조금 의뢰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IRB 위원장은 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돼서 각 병원별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IRB 전문가사님은 보통 이제 의료계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모시게 되는데, 이 한 분이 전문가사님이 여러 개의 이제 그 신속 심의라든지 된 심의 내용들을 미리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구의 위험도에 따라서 정규 심의와 신속 심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전문 분야에 따라서 적합한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정을 하고 추후 심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RB 회의에서는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게 되고 IRB 회의록 역시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위원님들은 주로 이제 의학계 위원님들은 주로 보실 게 이 연구 계획서 자체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 충실하게 돼 있는지를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리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비학 위원님들께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주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된 게 빅데이터 연구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이런 그 연구 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의학회 위원님들의 이런 그 의견이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질문했던 내용, 인스펙션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ILB 위원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뭐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구성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기관장의 임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IRB 위원이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평소에 병원에 의해서 뭔가 좀 봉사를 할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IRB 위원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지금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 IRB 지원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저희 각 기관에서도 이미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력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공간적인 지원을 충분히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또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원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RB 위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임명이 될 때는 IRB 활동 이전에 핵심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 참관을 2회 이상 참관을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이수를 받아야 되고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8시간 신규 같은 경우는 의사 등은 8시간 이상이고 그 밖의 위원들은 12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8시간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을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도 매년 저희가 이제 그 보수 교육 과정이라서 4시간씩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특히 이제 체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에 자원자 모집에 대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대상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내에는 소책사와 리플렛도 충분히 비치가 돼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아웃리치 활동도 하고 있고 공개 강좌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B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 평가를 상당히 좀 걱정 반, 기대 반 해서 보고 있는데,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평가 결과를 PDF 파일로 해서 개별 평가 결과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수위원을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평가 기준에 뭐 양적 평가 기준, 질적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출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단 나오시기만 하고 그다음에 많은 건수를 심의해 주시면 좋은 평가에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기관 IRB 공동심의를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그 서울대 그룹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 기관 중에서 한 기관에서 심의받은 연구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자동 승인 그런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기관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초기 심의 승인을 진행이 되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통보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상호 인정돼서 자동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IRB 심의 일관성을 위한 노력인데요. 이게 사실 한 심의 그 위원회에서도 이게 그 위원장이 바뀌거나 위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한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문제가 될 거 없죠. 근데 지금 세 개 병원이 모였을 때는 사실상 이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기관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각 병원별로 IRB 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세계기관 통합 HIPP 집행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세계기관 그다음에 각 기관에 있는 IRB 위원회별로도 이슈가 된 내용들이 다 전파가 되고 이것들이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B 심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거 뭐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정규 심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세 병원의 논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보통 평균 3분 정도 되고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한 4분, 보라매 병원 한 7분, 8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그 들어오는 그 안건의 수에 따라서도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3분, 4분의 결정을 하기에는 이 많은 안건을 완전히 그 이해를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및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이 사전에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연구식 계획서 심의할 때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특히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그런 조건이 충족됐는지 또는 이런 연구로 인한 그런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됐는지 그다음에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조금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의학계 위원들께서는 연구 설계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결과는 승인 또는 시정 승인, 수정 후 신속 심의, 보완 후 재심의, 검토 완료 이런 여러 단계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수로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IB 행정상의 확인만으로 승인이 가능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뭐 간사 또는 뭐 위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해서 답변을 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정 후 신속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신속 심의위원 주로 이제 전문가사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보고 나서 충분히 그 수준에서도 검토가 가능한 내용일 때는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 이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위험도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단위로 나누는데요. 미니멀 리스크, 로우 리스크, 모더레이트 리스크, 하이 리스크. 그래서 각 연구가 얼마나 그 침습적인지, 연구로 인해서 이 연구 대상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각각의 리스크를 이제 분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해 충돌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이지 않는 문제인데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병원별로 이제 그 교수님들이 특히나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그 창업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창업한 회사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경제적 이해 충돌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이해 충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 저희가 이제 판단했던 그런 그 근거를 참조를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해충돌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으로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HA합 인증 요건에는 이해충돌 자체는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되고 최소화되어야 되고 관리 계획은 모니터링되고 실행되고 필요하다면 제재나 행정처분으로 조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연구 계획서를 접수를 할 당시에 이해충돌에 의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간혹은 표시를 안 하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검토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각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어떤 물건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를 창립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CRO를 창립하신 CRO의 대표로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CRO로 대표로 계신 교수님들께서 자기 과에 있는 밑에 있는 교수한테 연구를 내린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해 충돌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규정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들까지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일단은 그 위원회 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하고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면 이해충돌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조금 이해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에서 이 5가지 단계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각 단계별로 조금 자세하게 뭐 여기에서 어디 어디는 포함이 돼도 되지만 어디 어디는 반드시 뭐 표기를 하든지 어디에는 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심의위원회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진 이해충돌 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려져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의 이해충돌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IRB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충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다시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 의견은 내는 거지만 결국에 최종 결정은 이제 IRB에서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게 의견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의 확인과 준수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뭐 SOP 개정 사항을 계속 공지를 하자면 저도 그렇지만 이거 잘 뭐 계속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속 공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 자체보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SOP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SOP를 찾아보면 된다. SOP는 어디 있느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다.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하시면 좋겠지만 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한국말로 이렇게 뭐 천천히 얘기를 하시면 통역하시는 분이 알아서 좋게 이제 번역을 잘 해주시겠죠. 그래서 좋은 내용이 전달이 될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SOP라는 게 있고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은 거기를 보면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비즈니스를 할 때 뭐 이러이러한 롤이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때가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